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이달 3월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린 재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국정안정과 조기 대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가 하면요,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전에서 전북이 서울을 꺾는 이변을 선보이면서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망과 조기 대선을 둘러싼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고요. 또 전북의 올림픽 후보지 선정 등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지역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헌재가 이제 최장평의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인데 지금의 혼란을 끝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가 나야 하고요. 사실 14일 예상했는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사만 찾아보는데 답답하죠. 물론 정확하게 중요하니까 헌재의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 목소리를 잘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탄핵 결과가 늦어지는 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늦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많고요.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한 사람에게만 좋은 법이고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헌재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동안의 정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힘들게 일어난 것들이 한순간에 후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이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책임도 물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마음쪼록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다들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부터 예산 삭감이 되는 여러 악재 상황에서 반가운 일인데 전북이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기반 인프라 시설 같은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단순 선거용으로 그치지 않고 전북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지역 정치권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말이죠,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경재 의원님, 오늘 도민 인서트에서도 말씀하신 시민의 목소리 중에 사회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이렇게 지금 뭐 강대강으로 분열돼 있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헌재에서는 이 탄핵을 두고 언제 또 선고할 것이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민생 경제 어려운데 언제쯤 안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지금 이 현 주소가.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혼란을 좀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을 끼우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일단 뭐 추후 변론까지 다 들었고 예. 평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또 개별 진술을 듣고 이제 모아가는 과정인데 이걸 늦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이랄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좀 달라요. 이거는 예. 그 윤석열 계엄과 탄핵 문제는 국회가 이제 소출을 했잖아요. 그 안을 보면은 간단해요. 헌법 위반 여부 또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여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내란을 해가지고 형사소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끼어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또 탄핵은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간명하고 명확한 거를 왜 이렇게 늦추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이건 하나가 설이긴 하지만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 좀 의견이 합치가 안 돼가지고 예. 만장일치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 2명 정도가 견해를 좀 달리한다 뭐 이런 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예. 그걸 조율하고 아니면 뭐 개별 의견을 뭐 진술을 내는 걸로 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하나가 만장일치로 끌어가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권에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만장일치로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혼란을 추스리는 측면도 만장일치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정 안 되면은 뭐 하는 수밖에 없죠. 고집을 꺾지 않고 나는 뭐 A 아니다. 나는 뭐 B 아니다 하면은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다음 주까지 넘기면 안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오해랄지 억측이랄지 이런 문제가 다 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8일서 19일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예단을 하는 거고 일단 다음 주 중에는 꼭 나와야 될 것 같다.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현재의 시계를 기다리고 있는 현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법원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이 소추안에 인용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5명 그러니까 3명이 반대를 하면 다시 업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고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실제 12월 3일 일종의 그 친유 쿠데타의 내용에 대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방송사들의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이 그걸 보면서 어떤 공포, 경악, 충격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아무리 법적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실은 빠른 시간 안에 내렸어야 하고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재 스스로 국가적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게 윤석열 탄핵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스스로 져버리고 뭐 검사들 뭐 이런 탄핵 심판부터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그 헌재가 갈짓자를 걷고 있는 건데 그 헌재가 정도를 걸으면서 국민적 여망이고 또 이건 윤석열 탄핵이 빨리 종결되면 국격도 다시 제자리를 잡고 심리적으로 상처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안정, 위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12월 3일부터 1년 지금 거의 100일 가까이 진행된 이런 진짜 시대착오적인 어떤 만행이라고 하나요? 예. 이런 것들이 진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 7, 80년대나 있을 가능한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론이 여지없이 탄핵 인용을 통해서 어떤 안정을 새롭게 찾아 나가고 대선을 통해서 올바른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또 그 탄핵 문제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너무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그 12월 3일 반란을 주도한 대통령 민간인 신분으로 만든다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수사 문제도 저절로 풀리게 되고 그 수사는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민간인 신분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 속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정치 일정은 진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탄핵 인용이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지금 오후 3시인데 이제 내일 원래 예고가 이제 14일 정도였는데 설마 이제 내일 탄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경재 의원님. 네. 예, 1월 26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8일 그러니까 3월 8일이죠. 구속 취소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이게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논하는 평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또 표현하는 평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심정적, 심리적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은 법리랄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특히 이제 헌법학자들도 구속 결정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결정하고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도 뭐 그렇게 보는 쪽이긴 한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논란에서 문제가 구속을 저희 파기했을 때 왜 그 즉시 항소를 할지 일반 항소를 왜 안 했냐. 그렇죠. 이 문제 갖고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 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언급이 저는 중요하게 와 닿는 게 이분도 사실은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천대엽 씨도 대법관 출신인데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 자기는 직권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뭐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검찰 측 입장일 뿐이고 이제 법의 어떤 절차랄지 공정성 측면에서는 천대 법원 행정처장의 말, 이제 대법관 출신의 이 말이 저는 옳은 걸로 보는데 그걸 생략을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그런 문제하고 그 탄핵 심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과거에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큰 사안을 놓고 헌재의 입장을 낸 것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조율원이라고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이 한 2번 정도가 견해를 달리고 있어서 좀 조율 과정을 겪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까지가 이제 저는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아마 재판부 입장으로 저도 결정문을 나올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 석방된 이후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 또 이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들의 이 지금 뭐 충돌이 격화되고 있어서 과연 헌재가 내린 판결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갈등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을까? 또 봉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사회적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기 대표. 일단은 그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뭐 일종의 국면 전환이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2달 안에 대선을 치르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차기 대선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이제 윤석열은 이제 뭐 만약 인용되면 야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자기 발을 바꿔서 탄핵 결정을 미뤘고, 약간 미뤘잖아요. 그런 거고, 법원도 듣도 보도 못한 구속기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석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 법률학자들이 보면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어떤 그것을 그렇게 중체대한 사건에서 판결했다는 거고, 자신들이 잘못한 검찰은 또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법부, 사법체계, 수사체계에 대해서 다시금 어떤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이후 차기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저는 이 사법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 그리고 민간 우위에 서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저런 사법부한테 맡길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장치들을 이제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어요. 지금 진영 어떤 대결들이 첨예하지만 탄핵 결정이 난다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로 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이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5월 중에 대선이 예상돼 있고, 아울러서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돼 있어서 항소심이 이제 돌입하게 되는 국면. 자, 조기 대선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번 탄핵 정부에서 이제 밀릴 경우에 뭐 향후 한 10년 이상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대선을 좀 예측하는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물론 이제 중도층의 또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대선 사실은 그 탄핵 이후의 선거는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국회에서 소추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뭐 100m라고 한다면 한 30m 정도 앞서서 출발하는 그런 게임이 이제 되는데, 이번 선거는 이번 그 분위기는 좀 달라요. 박근혜 탄핵 때와도 다르고,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조사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서 그 오차 범위라는 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는 민주당이 어떤 그 탄핵 29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정서가 반감 정서가 상당히 강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경화되면서 사회도 우경화되고 정치인들도 우쪽에 기대면서 공동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지금까지 결집을 하는 그걸로 이제 이 반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마 정당 지지율 조사 때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건 현상은 지금까지였던 현상이지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은 예. 이 구도는 상당히 빠르게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이 그게 기대는 거는 저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수의 가치를 확장해가는 쪽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은 대선 국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세웠을 때 경쟁할 만한 그런 구도가 되는데 왜 그런 국면을 상정하지 않고 우경화된 쪽에 극우에 기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대통령과 분리하지 않고 각계 연동해서 가는지 대선 국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아주 불리한 걸 스스로 자초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당, 국민힘하고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상당히 빠르게 간극이 벌어지면서 어떤 시대 정치를 놓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시대 정치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데 시대 정치를 내올 만한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기 때문에. 계엄, 탄핵, 옹호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꼬리뼈가 붙어서 선거를 치를 텐데 어떤 시대 정치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이해가 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가져갔던 득표율에 따지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중도층을 과연 또 어떻게 확보할 거냐와 2달 정도의 선거운동이 짧기 때문에 그 당시 민심을 확보하는 어떤 노력들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뚜렷한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극우 세력이 난동을 치면서 서거지구 폭동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그 국민의당의 정치권들이 거의 기대해가지고 편성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앞선 경우도 있었고 민주당을.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중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은 중도의 어떤 이성 또는 논리 이거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 현상을 보면서 좀 불리하는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중도가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게 기대면서 나가는 그런 것은 전략은 안 좋아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자청설 두는 그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그 우클릭 행보하고 있는 모습들 아마 이게 중도층을 잡기 위한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변수들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쭉 보면 전통적으로 탄핵 찬성이 7이 넘고 탄핵 반대가 3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후보 시절 그 득표력을 봐도 안철수가 합치면 70%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진보 범민주 진영의 후보로 나와서 문재인의 표를 갉아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 국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어떤 극우 세력이나 우파 쪽도 쉽게 말하면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막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세력들은 반성하면서 탄핵에 참여도 했고 또 그걸 일관되게 또 주장하고 나갔거든요. 물론 그들이 뭐 경상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의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뭐 박근혜 탄핵보다도 현재 윤석열 탄핵이 훨씬 더 엄중하다. 다만 그 민주진영 후보가 너무나 그 일찍 뭐냐면 드러나 있다 한 명으로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이미 부각되어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이제 다 합치면 선호도라고 봐야죠. 이런 선호도에 있어서
과거 야당 그 민주당 후보 대통령 후보들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비토층들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호남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보면 10% 이상은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말하면 당선권이 40%대는 어림도 없고 3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뭐 절대적인 후보니까 확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예상은 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26일 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26일 선고가 이루어져서 뭐 무죄를 받으면 뭐 대선판은 끝난 거고 압도적인 우리 야당 후보가 유리한 과정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1심과 비슷한 결과 선거법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황은 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법학자들에 따라 다르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찬반 양론 이것도 진영 간에 이제 대결 구도로 양성을 보이는데 익히 진행되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판을 빨리 속개하라고 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또 심한 또 대결 구도들이 차기 정부도 이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몇 개의 변수는 있는데 또 여기다 대고 지금 현재 거의 그 뭐냐면 의회 국회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이 실력자들이 많이 없어요. 오직하면 박지원 노회한 정치인인 박지원이 언론에서 설치되고 지가 가장 잘난 것처럼 말하게 할 정도로 민주당의 그 젊은 의원이라든지 작년에 경험 있는 의원들이 없고 거의 행동대들만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만 간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거의 집권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에 맞는 어떤 서민경제에 맞는 어떤 정책이나 내용을 통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국민의힘 탓만하면서 공세적으로만 나가가지고 강대강으로 부딪혀가고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은 거의 지금 확률적으로는 민주당 집권이 탄핵이 인용되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비 집권당에 맞는 좀 포용력 있고 좀 슬로우한 그런 어떤 대응 그리고 열려있는 대응들을 통해서 그 진보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우리 옛날말 그런 게 국자와 국어는 통한다고 어떻게 양쪽에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국회에서 한쪽은 쉽게 말하면 태극기 부대라고 해야 하나요? 광장에서 이런 게 부딪히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중도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누구도 현재는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했어요. 금투세도 폐지했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그 어떤 뭐 재벌들도 만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결했던 자당의 어떤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며칠 만나는 것 같더만 다음 달은 또 자체 뭐라고 해야 팬클럽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는 또 그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들을 보이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2심에서 출마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본인은 출마를 강행하겠다 뜻을 계속 밝혔고요. 또 대법원까지는 또 한 3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경재 의원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 보수 쪽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 뚜렷해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을 놓고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초조해진 거예요. 중도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다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흥미호 백묘론을 이야기하고 실용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상속세 뭐 완화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위헌 확장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의힘은 심기가 불편하죠. 이건 우리 건데 왜 당신이 이렇게 갖고 표를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반발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이겨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랄지 뭐 이런 걸 펼치고 그러는데 선거에 지면은 아무리 그 선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을 넓혀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칼라가 사실은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칼라를 보여왔는데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중도층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랄지 중도 보수의 어떤 그 위원 확장이랄지 이건 당연해 보이고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조기 대선 행보 속에서 본다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3월 중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우리 전북도 도 행정과 국회의원들이 전북 메가 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의제에 올릴 수 있게 지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녹음 시점에서 보면 오늘 대광법 개정안이 이제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넘어야 되고요. 일단 우리 50만 이상의 우리 전주를 비롯해서 내용안이 이제 좀 포함이 되는 대광법 특별법인데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기 초기 대선 속에서 우리 전북의 공약, 전북의 몫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제안할 것이냐, 이 대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대광법 문제는 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타적했더니 광역시가 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전주는 소외받아 왔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오지인데 더더욱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더더욱이 더 교통의 오지로 전락돼 있었고 또 이 부자 지역이라고 하는 특별시나 직화시, 광역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망들을 정비를 했는데 역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서 자체 예산도 없는데 뭐 엄두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광법을 좀 완화하는 법안들이 계속 논의됐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이야기 됐는데 표류하다가 최근에 진짜 그 어렵게 소위도 하고 이제 국토위까지 통과돼서 이제 법사위와 전체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원들이 진짜 이번에 올림픽 후보도시 유치 결정 과정에서 보듯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맨투맨으로 상대 후보들도 만나고 중도적인 사람도 만나면서 어영경 해가지고 표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본회의도 마찬가지다. 그런 노력만 한다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이 17명이나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숫자거든요. 본회의도 말할 것 없고 그래서 그러한 빈틈없는 노력만이 좋은 결과를 맺을 거 아닌가. 그리고 50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상이 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청주나 이런 데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지난 올림픽 유치관에 보니까 지역의 각각의 도시들이 연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대와 소통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전라북도에게 또 다른 어떤 큰 승리와 성과로 올 수 있잖아요.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대광법은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7년 이 대광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전북만 소외됐다는 것이에요. 이춘석 의원이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도청 소재지인 전주 같은 50만 이상의 도시도 포함을 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토위를 통과했고 남은 숙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통과시켜야만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맞습니다. 대광법의 혜택을 본 그런 광역자치단체들에 들어간 돈이 107조 원가량 됩니다. 그 기간에 전라북도는 단 한 푼도 얻어먹지 못하고 교통 오지로 전락한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추진해야 될 법이고 저는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이건 우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법이지만 국토랄지 또는 뭐 기재부랄지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법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랄지 또는 밀당이랄지 예컨대 국민의힘이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 대광법과 관련해서도
가덕 신공항법이랄지 대구 경북 신공항법 할 때는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 니네들은 왜 반대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 통과시켜줄 때 대왕법이랄지 민주당이 해야 될 법안이 있어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해주고 단독으로 하려고 보니까 저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의 교통이 법안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 전체 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근데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법사위는 저항이 아마 더 클 거예요. 거기는 뭐 아마 난상 토론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 패턴을 보일 텐데 막 어차피 나간 김에 그때도 뭐 무력으로 하든 다수 의결로 하든 통과를 시켜야죠. 근데 다만 안타까운 대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법은 국민의힘이 주동을 시켜야 될 법이 있고 민주당이 꼭 주동을 시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로 4-5가지랄지 추려가지고 밀당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통과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한데 내 건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하니까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보는데 저는 좀 성숙한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만큼은 전국 정치권 할 것 없이 민주당을 통해서 또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서 총력전으로 절실하다는 지적을 통해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털어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듣고 시간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짚어봤고요. 이제 올림픽 우리 국내 유치 도시에 선정이 된 부분, 아울러서 완주 전주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의 골이 지금 최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당일 방송 내용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패널은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기곤 눈설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 환영할 만한 소식에 대해서는 축하받아야 되고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전에서 49대 11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전북의 승리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반가운 소식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그 금요일 날이었죠. 뭐 6시 뉴스부터 나오기 시작하던데 방송 뉴스들 캡처해가지고 뭐 이쪽 보내고 저도 배통이 받고 저도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즐거운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즐겁냐 보면은 전라북도가 올림픽 유치를 한다고 보니까는 뭐 동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과연 돼? 좀 뭐 웃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큰 성과를 나타내 보니까는 아 정말로 잘 됐네 하면서 뭐 그때 당시 맥주 치킨이 뭐 다 동일할 정도로 이렇게 시내가 그랬다고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매우 그 혼란 속에서도 탄핵 계엄 전국에서 상당히 즐거운 아주 유쾌한 뉴스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전북이 그동안에 소외나 홀대 낙후라는 수식어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국제대회를 파행으로 겪고 예산 삭감 속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터라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는 반신반의했던 모습도 사실입니다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국제 경쟁에서 후보지로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 개인조차도 반신반의했거든요. 허침 빼다가 후카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살펴볼 때도 언론 내에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맹폭격을 가했던 언론들도 많습니다. 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송료가 많이 뻘짓하냐 뭐 이런 거였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실패하면은 그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고 관망하는 태도들을 대부분 보였다. 뭐 우리 시민사회 진영도 아주 비판적인 어떤 입장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도청의 관료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와 그 정무라인들 중심으로 해서 해냈고 여기에 또 체육회까지 결합해서 진짜 큰 성과를 냈는데 지금까지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봤을 때 어떠한 경쟁 과정에서 감히 서울과 경쟁한 도시가 없습니다. 미리 다 포기했고 의뢰 뭐 경쟁하기도 전에 서울은 결정나니까 서울이 참여하면 다 그냥 뒤로 발을 뺐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경쟁에서 이긴 적은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균형 발전의 초석을 누른 계기가 되는 데서 서울을 어떤 신문을 보니까 김관영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격침시켰다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오세훈 시장은 대선 가대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대충 안일하게 생각하면 됐던 그만큼
그 쾌거 이거 누구든지 이제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긴 것을 이렇게 좀 언론 보다나 또 직접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거 송하진 지사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 송 지사한테도 함께 하자고 체육회 쪽에서 제안했는데 송 지사는 이런 제안에 거부한 걸로 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 표류하고 있다가 그 어떻게 김관영 지사하고 매칭이 한 뭐 2년 전에 이제 당선되고겠죠. 그 뒤에 돼서 현재까지 이르는데 실은 그 당시에 김관영 지사조차도 그 잼버리의 어떤 파행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하지만 뒤집어 쓰게 되었고 뭐 새만금 뭐 계속 또 표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초기부터 언론이나 시민사회 도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추진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 기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을 대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참 이렇게 하는 쾌거고 저는 또 투표도 49대 11이거든요. 무효표 하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15분 대충 브리핑하고 예. 갔다고 그래요. 근데 김관영 지사는 뭐 거의 1시간 45분 넘게 또 질의응답까지 1시간 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승리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김관영 지사가 1% 가능성만 있어도 확률만 있어도 자기는 도전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나는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저는 이건 배울 점이다. 저도 우리 전라북도는 워낙 그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경쟁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면 도전 않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전라북도는 사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정치에서도 지금 갈등 구조가 있는 전주 안주 통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제와 군산의 갈등, 새만금 지역에 놓고 갈등 구조가 또 내륙 육지 또 땅 따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군산이나 뭐 김제의 갈등, 전주와의 갈등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막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막 머리 깎고 단식 투정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풍조를 이제 막아야 하고 진지한 어떤 대화. 그래서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후 어떤 전북도를 중심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똥줄 묻혀가지고 전북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광의의 대의 앞에서 좀 소지역주의란 이제 패배주의는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의 결과의 의미이겠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진행자로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운이 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뭐였느냐? 아까 PPT도 말씀하셨고 한 20번 이상 도지사가 준비를 했고 또 대한체육회의 어떤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체육회 회장의 노력들 지난 파리올림픽 단장으로 갔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역과 지역의 연대 여기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IOC 아젠다가 비수도권, 효용성, 효율성, 사후관리의 경제적 절약 측면 그리고 역시 K컬처라고 하는 문화올림픽에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49대 11이라는 결과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 정신 이제 우리는 단순한 후보도시의 결과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맛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또 만들어가야 되는 국제경제 도시들과의 남아있는 본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고 함께 협력한다면 정말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IOC 위원장이 아마 3월중에 선출이 된다고 그래요. 6월 가까이에 된다고 합니다. 선출이 되면 이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시킬 텐데 당초에는 올 하반기 연말 정도에 유치 도시를 결정한 게 아니냐 전망이 나왔었고 또 그 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한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IOC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때 이제 구체화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라북도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죠. 국가 차원의 올림픽 조직이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광범위하게 망라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IOC 위원들도 포함을 돼야 이전에 포함시켜서 IOC 위원들 접촉을 해야 되고 현지 실사에 대응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큰 그림이거든요. 그런 두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올림픽 유치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을 또 잘 모셔야 되겠고 예.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전라북도랄지 전북체육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지금 그 세부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인프라랄지 또는 접근성이랄지 이것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잘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믿긴 한데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과 인력 지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또 있잖아요. 대선과 또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뭐 조기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열리면은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또 어떤 그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맞춰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세부 계획을 알차게 꾸려 나간다고 한다면은 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이제 경쟁자를 지금 인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뭐 인구가 14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IT 강국이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지 또 차별적인 어떤 우월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컨셉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인프라 그리고 이제 경기 시설 가지고는 IOC 2020 아젠다 보면은 경기 시설 새로 투자하는 건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공동 개출할지 또는 두 개의 뭐 국가 또는 도시 이런 것들을 합치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좀 적게 들이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혁신화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세울 건 내세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대목이 K컬처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감동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 K컬처를 어떻게 또 포장해서 내세울 것인지 또 우리만의 장점이 뭘지 이런 것들을 잘 매치시키는 이런 그림 그리기가 앞으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정치 역량, 올림픽 유치위원회 누구를 모실 것인고 유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고 IOC위원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이런 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과제고 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요 분산 개최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어디에서 올리냐의 중요성은 10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제 SOC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춰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주를 알리기도 하고 전북을 알리기도 합니다만 분산 개최 줄 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가 이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SOC 분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11년 남았거든요. 11년 동안 전북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올림픽 유치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후보 도시 서울을 이기는 과정도 보면 우리 전북 전주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물론 전북 전주 안에서도 시군과의 어떤 결합이 있는 거고 전남 광주하고도 고흥, 홍성, 청주, 대구, 대전 뭐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올림픽 정신에도 맞고 맞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곳에서 타 지역과 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인도가 가장 강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 도시를 분산 개최하겠다 보니까 도시를 선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뉴델리가 지금 분산 개최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산 개최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고 또 다른 경제인데 이제 카타르 도하가 있는데 거기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돈 중심의 어떤 올림픽의 폐해는 많이 겪어왔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건강한 변방으로부터 부는 어떤 올림픽 정신을 내세우면서 전 지역과 연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번 유치 후보도시 등 체육회 임원들을 설득하듯이 맞습니다. IOC 위원들을 진짜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다양하게 만나가면서 설득하고 이런다면 어떤 소외된 어떤 전주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 도시 어떤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주의 모습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노력한다면 뭐 또 다른 기적이 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올림픽을 이룰 수 있는 이미 도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증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전주, 완주, 전주 통합 이야기가 굉장히 쟁점화돼 있고 완주군 11명의 의원들은 통합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 무산되면 김건영 지사, 우범기 시장 불출마해라. 강대강을 두고 있고
그에 앞서서 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걸 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엔 전주시장과 남관우 의장이 전주시청사, 시의회 청사 그리고 6개 출연기관을 완주에게 이양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또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완주 군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주 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던진 무리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김은규 대표님. 제가 기억하면 전주 완주가 통합이 쉽게 이렇게 투표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당시 완주군소가 합의를 위반하고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깎고 그 어떤 소지역주의를 지역감정이라고 하나 일종의 부추겨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걸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한 현재의 우리가 올림픽 후보 도시가 돼서 무엇인가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이고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지금 상생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상생안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주장을 하고 하면서 그 전주 시민도 납득하고 뭐 투표장인 완주군민도 납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뭐 실력 대결을 통해서 나는 완주에서 다음에 위원장한테 충성하고 머리 깎고 했기 때문에 공천 쉽게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완주는 살아남는가. 현재까지는 전주 내가 이 인구 분포를 보니까 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서 완주가 인구가 늘어났어요. 난 외지에서 온 게 아닙니다. 실제 완주 인구는 줄었는데 전주에서 이제 근교니까 많이 은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주에 귀농귀촌을 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이제는 전주도 완주로 갈 인구가 쇄진해 가고 있거든요. 전주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완주도 예의 없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큰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함께 공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주가 막 갑자기 15만을 이야기하더라고서 그건 진짜 혹세 무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해서 진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고 그리고 전주의 어떤 유력한 뭐 단체나 이런 데도 막 완주를 토끼몰이 하듯이 막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완주 사람들의 진정한 원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애양운동부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애양운동가 앞장서서 그런 겸손하고 열려있는 자세로 완주 국민을 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 흡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완주 국민에게 300만 원씩 주자는 제안도 나와서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매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규 의원님. 그래서 그쪽 찬성 상생발전위원인가 그쪽에서 300만 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발표하기 전에 저한테도 그걸 한번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상생발전 노력을 하고 진정성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는 법적으로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 이걸 구별짓는 그런 과정인데 왜 300만 원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를 하고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포퓰리즘적인 접근하면 이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럴 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박진상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 갖고 진정성 또는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그 의회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반복된 얘기지만 그걸 두고 왜 삭발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명분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전주 완주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걸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 모순적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해야 될 시점은 완주 쪽의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에서 107가지의 안을 놓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주시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 또는 플러스에 설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부당하다든지 이런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삭발하고 더 군의원들 출마를 않겠다 또는 도지사 시장 출마하지 말아라. 무산되면. 무산되면 그런 걸 할 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에 부결됐을 때 통합 찬반할 때 2013년 가장 혼란스럽 국면으로 몰아갔을 때가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부터 뭐 반대하고 지역 구의원들할지 당협위원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물밑으로 접촉하고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래서 혼란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 접근을 하지 말자. 이것이 사실은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의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갔는데 도례가 통과됐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또는 뭐 전주시장 도지사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통합시군 상생발전과는 조례안은 꼭 전주 완주만을 겨냥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예. 사실 그래서 좀 억지고 자기 모순적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정으로 전주 완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첨언하면 지난 2014년 실패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도당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다 반대로 가고 이러면서 민심이 그 전까지 6대4로 찬성 의견이 높다가 반대로 역전됐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민간 중심으로 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지만 민주당은 우리 전라북도의 30년 집권 여당입니다. 30년의 집권 여당이 이 낙후 전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당론까지는 준당론으로 해서 그것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선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러한 정치적 계산, 그냥 없는 사람들 하는 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총선 때요.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몰아줬을 때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최다선 의원이 원팀으로서 이거 당론으로 중지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반대자들이 당장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현직 시장이나 그 광역지사와 대립점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서의 그 정치적 이익, 뭐 평생 정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 몇 년 지나면 어차피 은퇴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과거 완주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어떤 대의나 공정함에 이변되는 어떤 고집이나 이런 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 정치적으로 심판받았거든요. 투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진짜 주장할 건 주장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서로 양보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힘없는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시군 통합이고 또 화합인지에 대한 절실함 또 진정성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전주완주 통합은 그 앞으로 미래의 지방 소멸이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는 부산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랄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선동한달지 또는 삭발투정한달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맡겨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까지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7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요즘부터 9월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렇게 추동시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비판받을 소리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시에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주민투표가 이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토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또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걸 풀어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이기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국면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털코말 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